전국이 폭염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지금처럼 체감온도가 35도를 넘을 거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가마솥 더위가 계속되면서 온열 질환자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온열 질환으로 인한 사망자가 7명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8월 초에 이미 지난해의 2배를 넘어섰다고 하는데요. 나날이 심각해져가는 무더위, 여기에 따라오는 온열 질환과 그 대처법에 대해서 오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 온열 질환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실 돈키호테 척척 박사님, 보성한의원 이만희 원장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진짜 너무 더워요. 원장님께서는 어떠십니까? 더위 좀 잘 견디시는 편이세요? 네, 잘 견디는 편입니다. 맞아. 지난번에 더위 괜찮다고 하셨던 것 같아요. 추위를 좀 타는 편입니다. 맞아. 저희 PD랑 그래서 좀 잘 맞으셨어요. 아, 그런가요? 한의원에도 무더위 때문에 못 견디고 찾아오시는 분들 좀 많으실 것 같은데 주로 어떤 문제들 때문에 오세요? 가장 많은 환자군은 아무래도 노년층에서 밭일하시고 하면서 이제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자기가 심은 곡식이 죽으니까 뜨거운 데도 하시거든요. 그죠. 그러다 일사병으로 땀 많이 흘리시고 뭐 어디 떨리고 기운 없고 쓰러지고 어지럽고 뭐 이런 증상들로 방문하셔서 보통 보약 드시죠. 뭔가 좀 체력의 기운이 많이 달린다. 뭐 이런 그렇죠. 증상들이 많으시군요. 요즘 뉴스 보면은 온열 질환 때문에 사망하는 분들도 많고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상황이 꽤 심각한데 네. 실제 원장님 찾아오시는 온열 질환자들 보면은 증상이 어때요? 방금 말씀하신 그런 증상들인가요? 저희한테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일사병 수준이시고요. 이제 체온이 40도를 넘어가는 열사병 수준의 환자는 보통 이제 응급실로 가시기 때문에 일사병 환자가 더 많이 있습니다. 일사병과 열사병 구분을 하자면 어떻게 달라요? 같은 것인데 네. 경증이냐 중증이냐 이렇게 따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사병은 체온이 36도에서 40도 사이에 경증 상태로 몸이 체온 조절을 할 수 있는 기능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온 조절을 위해서는 땀을 많이 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땀을 너무 많이 배출해가지고 기운이 쪽 빠지죠. 그리고 피부도 오히려 냉각이 많이 돼 있고 네. 이제 이런 경우들이 많고요. 열사병 같은 경우는 40도를 넘어갑니다. 오래 반복됐을 때 또는 쓰러졌을 때 아무도 발견을 못해서 햇볕을 계속 쬐고 있게 되면 40도를 넘어가면 잘못하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상태를 말하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까지 이른 게 열사병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사병까지 가기 전 단계도 온열 질환이라고 보나요? 그러니까 일사병이 36도이기 때문에 네네. 일단 온열 질환에 들어가게 되면은 일사병의 범주에 일단 들어오는 거죠. 그럼 일사병으로 내가 좀 증상이 있는 것 같다라고 했을 때 자세한 증상은 어때요? 그러니까 땀이 나고. 네, 기본적으로 일사병과 열사병은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이 어지럽다든지, 무기력, 네. 기운이 빠진다든지, 이제 그 두통이 온다든지 하는 증상을 공통적으로 동반하게 되고요. 네. 이제 차이점은 일사병은 땀이 나는데 열사병은 땀이 없고 오히려 열이 뜨끈뜨끈하면서 땀이 멈추게 됩니다. 체온 조절 기능을 갖고 있는 뇌의 시상하부라는 부위에서 조절을 하게 되는데 그 부위가 이제 손을 놔버리게 되면 전신이 망가지게 되고 그러면서 땀도 안 나오는 과정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뇌가 망가지니까 나타나는 증상이 의식불명 같은 것들이 나타나게 되고 구토도 하게 되고 뭐 설사나 이런 것은 일사나 열사가 공통적으로 보이는 증상이 되기도 합니다. 온열 질환은 왜 오는 걸까요? 그러니까 체온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너무 과도하게 태양이나 또는 밀폐 공간, 뜨거운 곳 또는 이제 작업장이 너무 더운 곳 이런 데서 있으면서 열이 꾸준히 몸 안에 누적되게 되면 네. 체온이 점진적으로 상승하게 되고요. 그쵸. 그것을 초기에는 땀을 통해서 잘 배출하다가 하더라도 이제 더 이상 못할 정도 수준이 됐을 때 일사병이 오고 그것이 뇌에서 기능까지 잃어버리면 열사병으로 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 온열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늘을 좀 찾아라라고 하는데 그럼 햇빛을 차단하면 온열 질환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햇볕뿐만이 아니고 만약에 작업장이 너무 더우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네네. 용광로 작업을 한다든지 뭐 더운 어떤 가스나 이런 것이 수증기 이런 게 있는 경우에는 네. 작업장을 벗어나는 것도 또 중요하고요. 네. 또 이제 차 안에서 우리 그 애완동물들 갇혀 있다가 사고 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이제 그런 공간을 또 벗어나야 되기 때문에 햇볕만이 아니고 이제 통풍이 잘 되는
그리고 시원한 바람이 부는 이런 곳에서 열을 식힐 수 있다면 최적의 장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습도도 많이 연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많이 연관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습도가 좀 높은 곳들도 온열 질환이 더 잘 생긴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습도 그리고 또 기온 뭐 이거 말고도 또 연관이 있는 것들이 있을까요? 열사병은 이제 그 환자의 어떤 기저질환하고도 관계가 많거든요. 그래서 노인이라든지 어린이 또는 임신부들 같은 경우에 네. 특히 더 취약하고 그 기저질환자와 어떤 온도의 중복이 그대로 가면서 이제 가기 때문에 그런 환경적인 부분 또는 온도 습도에 대한 부분, 나이대, 질환을 다 골고루 이제 따져봐야 됩니다. 질환도 조금 궁금하긴 했어요. 온열 질환에 고위험군이 있을까요? 뭐 심장병을 앓고 계신다든가. 그렇습니다. 뇌혈류, 심장혈류 계통의 심혈관 계열은 모두 연관이 되고요. 저혈압 환자, 고혈압 환자, 그리고 당뇨병, 그리고 신장, 콩팥병이죠. 이런 것들도 또한 이제 영향을 주기 때문에 혈류의 순환과 관계 있는 모든 질환이 열사병, 우리 온열 질환과 그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죠. 온열 질환도 여러 종류로 나뉜다고 하더라고요. 앞서 말씀하신 일사병, 열사병 말고도 네. 어떤 게 있습니까? 보통은 이제 어느 부위에서 문제를 일으키느냐에 따라 구분을 하게 되는데요. 근육을 많이 쓰면서 온열 질환에 노출이 되면은 경련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또 땀을 많이 흘리거나 에너지 소모를 많이 하게 되면 탈진이 오게 되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또 피부 질환이 오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그렇죠. 부종이 동반돼서 붓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다양한 종류의 또 뇌 허열 상태가 동반되기도 하고요. 이런 다양한 종류의 온열 질환이 있죠. 이런 것들도 다 온열 질환으로 보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하나의 증상이 아니라. 열이 들어와서 내 몸에서 병을 만들면 다 온열 질환의 범주에 집어넣는데 그것이 단순히 내가 덥지 않은데 운동을 하다 많이 해서 경련이 왔다라면 온열 질환이 아닌 경련인 것이고 더위에 노출이 돼서 체온이 상승을 해서 왔다면 온열 질환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온열 질환 중에서 앞서 뭐 탈진이라든가 경련, 뭐 피부 질환, 부종 뭐 여러 가지를 설명을 해주셨는데 각각의 질환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열 실신을 겪는다. 네.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까? 열실신은 이제 체온을 내리기 위해서는 혈액이 피부 쪽으로 몰려갑니다. 땀을 이제 내보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뇌의 허열 상태가 뇌로 공급된 혈액이 부족해지는 상태가 그런 증상을 유발하니까 뇌에 혈액을 많이 보내기 위해서 발을 높게 들습니다. 발을 높게. 누워서 발을 높게 해서 혈액이 뇌로 쉽게 갈 수 있게. 머리보다 높게 드는 거죠? 머리를 가장 낮게 이제 누워서 발을 높이면 이제 발 쪽으로 가는 혈액이 머리로 쉽게 오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혈류가 많이 가게 해주고 네. 공통적으로 모든 온열 질환에 이제 시원하게 그늘진 데서 그리고 뜨거운 부위에 열을 많이 발산하는 목, 겨드랑이, 사타구니 같은 데를 찬물 마사지 이렇게 해주는 것이 필요하죠. 찬물을 이렇게 내가 지금 너무 덥고 어지럽고 뭔가 온열 질환을 겪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찬물을 확 뒤집어 쓰는 건 어때요? 효과가 좀 있을까요? 그러다가 심장에 무리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네. 가장 열을 많이 발산하는 부위인 그런 특수 부위에 하는 것이 더 효율적입니다. 겨드랑이나 뒷목 뭐 이런 네. 것들. 얼음을 씹어 먹는 거는 효과가 있을까요? 나름의 효과가 있겠지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너무 차가운 것이 위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 피부 쪽에는 이제 과열 상태가 되지만 위장은 기능이 확 떨어져 있거든요. 그러면서 위장 질환이 심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희 언니는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시는데 온열 질환인지 얼굴이 오톨도톨 심해요. 오늘도 일을 도와주면서 병원 다녀오라고 해도 시골엔 피부과가 없어서 이게 걱정입니다. 어떻게 치료를 할 수가 있을까요? 쉽게 치료할 수 있는 처방법 없을까요? 라고 손명숙님 물어보시네요. 온열 질환에 발진이 있겠고 화상이 있겠습니다. 발진 같은 경우는 피부 질환으로 나타났을 때 집에서 이제 피부에 우리가 보습 작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 피부 관리할 때 하는 방법을 아까 말씀드린 그 찬물 이런 부분에 이제 같이 혼용해서 사용하시면 좋겠고 오이 같은 거 아주 좋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어떤 부분이 이제 문제냐면 화상을 입었을 때는 그 물집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일반 발진, 울툴툴툴 난 여드름처럼 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이게 되는데 절대 터트리시면 안 됩니다. 네,
그러면서 방금 말씀하신 오이 같은 거 아니면 이렇게 스포 같은 거 팔잖아요. 약국 같은데 그런 거를 이렇게 올려둠으로써 열을 식혀주고 찬물이나 얼음으로 마사지 해주고 하는 작용 그런 저희가 조치가 필요하죠. 뭔가 화상을 입은 것처럼 물집이 잡혔다. 그러면 그거는 치료가 좀 필요한 상태인 거고 그렇습니다. 그게 아니라 뭔가 오톨도톨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건 진짜 온열 질환인 거니까 그거는 뭐 오이라든가 이렇게 열을 좀 내려줄 수 있는 걸로 얼굴 위에 올려두면서 이렇게 자가 치료도 가능하니까 그렇게 처치하면 될 것 같다라는 말씀해 주셨네요. 화상 입는 경우에는 집에서 치료는 그럼 불가능한가요? 과거에는 다 집에서 했죠. 저희가 어떻게? 치자라든지 할머니들이 치자, 황백 같은 거 갈아가지고 치자떡 이런 거 혹시 들어보셨나요? 들어는 봤죠. 예, 밀가루에다가 치자가루나 황백가루를 갈아가지고 개서 이렇게 하게 되면 되고 지금 현재 요 화상용 기타 나오는 스포제 또는 저희가 파스로 온열 파스 같은 거에 보면은 누리끼리한 성분이 천연 한방 제제로 대부분 치자와 황백 같은 물질들입니다. 이제 그것을 구할 수 있다면 쉽게 할 수 있는데 과거에는 그렇게 만들어 썼지만 이제 약국 가면 쉽게 구할 수 있으니까 약국에서 구매해서 사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병원까지 가시기가 조금 힘드시다면 그렇게 약국에서라도 필요한 약재를 사서 이렇게 치료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온열 질환 종류가 참 다양합니다. 앞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뭐 어르신들, 어린 아이들, 임산부 이런 분들은 폭염에 더욱더 취약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주의를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내가 온열 질환 증상이 있다 한다면 방금처럼 뭐 이렇게 대처를 하면 되지만 주변 분들이 그런 증상을 보여요. 그러면 어떻게 도와드리는 게 일단 좋겠습니까? 그늘로 모셔오고 그늘로. 옷을 다 풀어 헤쳐야 됩니다. 어, 만약에 그 좀 타이트한 옷을 입고 있다면 혁띠를 풀고 옷도 가벼운 옷으로 갈아입힐 수 있다면 입히고 옷도 색깔이 흐린 옷, 까만색 옷을 입고 있다면 얇은 하얀색으로 갈아입히시고 목이나 겨드랑이 사타구니에 얼음물 같은 것으로 닦아드리고 그리고 선풍기나 에어컨을 켜서 환기가 잘 되게 하고 그러면서 정신이 온전하시면 이제 그 아까 같은 뭐 보리차 만약에 음료수가 있다면 음료수를 이제 드셔서 수분 공급을 해주시고 이런 과정이 필요하겠죠. 만약에 정신이 지금 좀 약간 잃으신 것 같다. 그럼 바로 사실은 그 119 요새는 체계가 잘 돼 있잖아요. 그래서 병원 응급실로 가서 조치를 하시는 것이 왜냐하면 그 우리가 일사병 상태인지 열사병 상태인지 일반인들은 잘 구분하기 어렵거든요. 그럴 때 얼른 열사병 단계에서 뇌에 손상이 오지 않게 하려면 빠른 이송 조치가 필요합니다. 누워 계시는 게 좋아요? 앉아 계시는 게 좋아요? 이제 어떤 증상이냐에 따라 다르지만 눕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계속 이렇게 부채질 이렇게 해드리면서. 그렇죠. 시원하게 최대한 시원하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군요. 고혈압 환자나 심장 질환이 있는 분들도 문제지만 기립성 저혈압 환자라 그러죠. 앉았다가 일어날 때 핑 도는 네. 그런 분들도 이런 온열 질환에 조심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실신, 뇌허열, 그 더위에 그 열을 발산하기 위한 혈액의 피부로의 몰림 현상, 그것이 뇌의 허열 상태를 유발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저혈압성 빈혈도 똑같은 겁니다. 일어날 때 혈액이 밑에 몰려가지고 뇌에 공급된 혈액이 부족한 거거든요. 같은 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혈압이신 분들 치료를 또 하시는 것이 좋겠지만 네. 그런 증상이 나타날 땐 얼른 누워서 다리를 높게 해가지고 다리 쪽으로 몰려가 있는 혈액이 뇌로 빨리 들어오게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기립성 저혈압을 앓고 계시는 분들은 더운 날씨에 특히 취약하시니까 이런 분들은 여름철에 어떻게 대비하시는 게 좋아요? 안 나가시는 게 좋죠. 일단 제일 좋은 것은 12시부터 5시 사이에 가장 뜨거울 때. 이 복사열 때문에 2시가 넘어가면 바닥에서 올라오는 열이 훨씬 세지거든요. 5시까지 보통 한 2-3시 넘으면 아 괜찮지 않을까 하고 외출하시는 경우 있는데 좋지 않습니다. 5시까지 외출하지 마시고 항상 물 들고 나가시고 모자라든지 부채라든지 꼭 가지고 나가시고 이런 조치가 필요하겠죠. 그렇죠. 요즘 휴가철이어가지고 사실 네. 여기저기 많이 놀러 가시잖아요. 바닷가에서 놀 때도 좀 주의하는 게 필요하다. 그렇습니다. 네. 물이 시원하다고 해서 방심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바닷가 물은 못 먹는 물이죠. 그렇죠. 근데 예. 어쩔 수 없이 또 이렇게 놀다 보면 근데 네. 그렇기 때문에 갈증 해소를 할 수 없고 수분 공급을 하지 못합니다. 물놀이를 하고 있는데 수분 공급을 안 하는 오류를 범하면 바닷가에서 온열 질환이 생길 확률이 높아지겠고 또 자외선이라든 태양의 양도
그 물에 반사가 돼서 더 많은 양이 피부에 접촉이 되기 때문에 화상 질환도 더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바닷가에 가실 때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바닷물을 좀 많이 먹게, 그러니까 수영을 하다가 잘못해서 바닷물을 좀 많이 이렇게 먹게 된 그런 경우에 자칫하면 사망할 위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너무 많이 먹었을 때죠. 이제 그런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전해질 문제입니다. 몸 안에 나트륨이 일정하게 유지되지 않으면 세포로 들어오는 물과 나트륨의 균형이 깨지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아주 극단적으로 그런 경우를 유발할 수는 있겠죠. 문득 생각나는 건데 온열 질환으로 인한 여러 가지 증상들 중에서 경련 일으키는 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건드릴 엄두가 안 날 때가 있어요. 어떻게 도와드려야 돼요? 이제 여름철 온열 질환의 경련은 이제 근육을 많이 사용하면서 근육 내에 있는 마그네슘이라든지 철분 이런 것들이 빠져나가서 미처 공급하기 전에 사용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잘 공급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주물러 주시면 됩니다. 그 경련이 일어나는 자리를 아까 온열 질환의 원칙 시원하게 해주고 바람 이렇게 하는 거는 그대로 해주시면서 많이 주물러 주시고 그러면서 그 혈류 순환을 개선시켜 주면은 금방 가라앉습니다. 아, 그렇군요. 주물러 드리면 되는군요. 저희 PD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다고 옆에서 열심히 적고 있는데 옛날에 제가 물어보는 것처럼 물어볼 줄 알았죠? 저희 PD가 본인이 물어보고 싶대요. 옛날에 머리 뜨거운 거 식히는 방법 중에 양배추를 머리에 얹으면 안 뜨겁다는 얘기가 있었다고 야구 선수들이 모자 안에 양배추를 넣었다는 얘기도 들었대요. 그래서 그런 방법이 진짜 효과가 있는지. 실제 효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되게 이제 열은 두 가지가 있거든요. 태양에서 직접 나에게 들어오는 열이 있고 바닥에서 이렇게 복사열로 올라오는 열들이 있는데 특히 머리 쪽은 사유 활동을 하면서 뇌에서 혈액을 많이 쓰기 때문에 열량도 굉장히 높아요. 그럴 때 얘네들이 모자를 쓰고 있거나 할 때 머리카락이 있잖아요. 이게 한증막 역할을 하면서 잘 날아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머리카락이 까맣잖아요. 그래서 햇볕에 더 열을 많이 받죠. 그랬을 때 모자 속에 양배추를 넣어주게 되면 열 차단 효과가 있고 이 피부 또 양배추라든지 뭐 상추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채소류들은 그 온도를 체온보다 많이 낮기 때문에 뺏어가는 효과가 있어서 실제 효과가 있습니다. 왜 양배추였을까요? 상추도 그렇긴 한데 양배추가 두껍죠 또. 네, 우리 PD님 말씀대로 이제 그 모자에 넣기도 좋게 이렇게 휘어 있기 때문에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고 실제 그거를 머리에다 하지 않고 먹어도 식용을 해도 열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좋은 선택 같습니다. 그렇군요. 굉장히 으쓱하고 진짜. 고미영님이 이런 질문 주셨습니다. 땀을 많이 흘리고 더위를 많이 타는 편인데요. 바깥 활동을 할 때 소금물을 마셔도 효과가 있을까요? 시중에 파는 소금 성분의 알약 같은 것도 있는데 이런 거 마셔도 될까요? 그러니까 적절한 농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너무 짜거나 하는 부분, 아까도 단 것도 말씀드렸지만, 네. 근데 땀을 많이 흘렸다면 소금이 상대적으로 많이 부족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엔간히 짜게 드셔도 괜찮지만 그때 같이 수분도 그만큼 섭취를 하셔야 되겠죠.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평소에는 제가 라면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땀을 진짜 많이 흘리고 온 날은 굉장히 짜고 매운 그렇습니다. 뭐 이런 라면이 당겨요. 먹고 싶어져요. 네. 그러니까 이게 내 몸이 좀 원하는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짠 것뿐만이 아니고 단 거, 신 거, 매운 것도 그 사람이 몸에 필요하면 더 땡기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환적으로 또는 탄수화물 중독처럼 중독이 아니라면 내 입에 당기는 맛을 좀 더 복용하는 것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게 부족하기 때문에 원하는 걸 수도 있군요. 그렇습니다. 자, 더울 때는 물을 많이 마셔라, 수시로 마셔라 앞서도 강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여름엔 평소보다 얼마나 더 많이 마셔야 되냐? 아까 별로 안 땡길 때도 마셔야 된다. 그게 어느 정도 양일까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50kg 여성 같은 경우에는 30을 곱해서 1.5리터. 그리고 70kg인 경우에는 7321 2리터 이 정도를 수치적으로 제한을 합니다만 아까 질문자분처럼 내 몸에서 나가는 수분의 양이 얼마나 많으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천편일률적으로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한 모금 정도 먹는 겁니다. 먹었을 때 오, 시원하다는 느낌을 받아요. 그 얘기는 몸에 수분이 부족합니다라는 내 몸의 신호인 거죠. 그럼 더 드시고요. 한 모금 먹었는데 잘 안 땡겨. 그럼 몸 안에 수분이 아직 여유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뭐 30분 내지 1시간 간격으로 한 모금씩 옆에 놓고서 계속 드시다가 물이 땡긴다 싶으면 좀 많이 드시고 안 땡기면 한 모금 드시고 이렇게 하는 방법이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가 지금 몇 번 정도 만났죠? 원장님하고 한 6, 7번 정도 만난 것 같은데 질문자님이라고 하시니까 굉장히 우리 사이가 멀어 보이네요. 아까 고미 형님 말씀드린 겁니다. 아, 네네. 그래요. 네. 네. 오해할 뻔했네요. 절대 저를 얘기하신 줄 알고. 그렇습니다. 네. 일상에서 온열 질환 예방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것만은 지켜라 하는 생활 수칙 있을까요? 3대 원칙이 있습니다. 3대 원칙. 네, 보건복지부에서도 이제 권장하는 것인데 일단 물을 많이 마셔라. 그리고 시원한 환경을 만들어라. 거기에 어렵다. 뭐 쉽습니다. 그러니까 그늘진데 통풍이 잘 되는데 그리고 옷을 흐린색, 짙은 색 말고요. 그리고 널널한 그리고 꽉 조이지 않는. 그러니까 허리 같은 경우에도 혁대를 하는 경우에는 그 안에 송풍이 안 되잖아요. 통풍이 될 수 있게 널널한. 그리고 또 이제 그 시간대 세 번째가 12시부터 5시. 그 시간을 피해라. 이런 이제 세 가지 원칙을 지키는 것이 온열 질환의 가장 구체적인 대처법이고요. 그 외에도 아까 말씀드린 음료수라든지 기타 지영자분께서 말씀하신 수분의 양 이런 것들이 또 중요한 부분이겠죠. 혜경 씨라고 해주세요. 네. 저희 PD 머리 짚었어. 아니 진행자분도 좀 멀어 보이니까. 알겠습니다, 원장님. 혜경 씨. 네. 아니 근데 만약에 야외에서 업무를 하셔야 되고 유니폼이 또 따로 짙은 색이 있고 네. 뭐 그리고 이게 시간이 1시부터 뭐 5시 뭐 12시부터 5시 이때를 피할 수 없고 그러면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참 지키기가 쉽지 않은 수칙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직업군들이 또 계십니다. 이제 우리 철도 근무자라든지 소방 근무자 하시는 분들은 그 방열 때문에 두껍고 이제 땀이 안 통하는 그런 것들 헬멧을 쓰고 또 우리 그 라이더 배달하시는 분들도 맞아요. 그 헬멧 속에 열이 차가지고 지루성 표범이 생기고 땀이 더 막 줄줄줄 흘리면서 탈수 오고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항상 중요한 부분은 틈틈이 짬이 날 때마다 쉬어주시고 다 풀러서 통풍이 되게 해주시고 짬짬이 물 계속 드시고 이런 추가 조치를 많이 해주시는 것이 중요하겠죠. 네. 이란에서는 뭐 제가 며칠 전에 그런 얘기도 드렸습니다만 66도까지 올랐다 뭐 이런 얘기 드렸는데 이란은 그래서 나라에서 이틀 동안 공휴일을 정했대요. 그런 분들 특히나 쉬시라고. 뭐 우리나라 66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공휴일이 정해졌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 많은 얘기 나눠봤습니다만 혹시 당부하고 싶은 이야기 청취자분들께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실까요, 원장님? 이제 작업 환경에서 중요한 부분은 이제 노사 간에 이제 사측에서 해주시는 그런 것 기대해 보고요. 또 맞아요. 중요한 것은 작업하는 환경 중에 2인 1조 작업. 그것 때문에 맞아. 사고도 많이 났었잖아요. 네. 근데 이 온열 질환의 사고도 보통 1인 작업 시에 발생해서 일사병으로 끝날 것이 열사병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쓰러졌을 때 바로 조치를 못 해주기 때문에 열사병은 바로 의식 손실을 가져오기 때문에 수술 조치가 불가능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작업할 때 항상 같이 하시는 거 그거 꼭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정이 많으세요.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내 몸 사용 설명서 이만희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